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입주권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그것도 어떤 입주권이냐? 신축 빌라. 요즘 신축 빌라에 대해서 막 이게 입주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맞냐 이런 왈가왈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법무법인 센트로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의 권재호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이 뭐냐면 신축 빌라에 대한 입주권 정의예요. 최근에 공공재개발 권리선정기준일이 2020년 9월 21일로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신축 빌라들 막 청산당하는 거 아니냐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신축 빌라 입주권 여부들이 구조례로 적용되는 기준들을 많이들 보고 있었었는데 신조례는 또 생소하다 보니까 이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말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좀 공공재개발 발표 이후로 문의 전화가 좀 오시나요? 네, 안 그래도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0년 9월 언저리다 이 발표가 나간 이후로 저희 법무법인은 과연 권리산정 기준일에서 이게 쪼개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미TV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권리산정 기준일에서 그 권리산정 기준일에 해당하는 쪼개기가 뭔지, 그러면 구조례가 적용되는지 신조례가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장님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신축 빌라 입주권 정리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신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36조에 도정법상 입주권이 나오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도 잘 보다 보면 입주권이 나오는 대상 1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대한 사항들은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 중 한 명만 분양 대상으로 본다. 즉, 한 사람만 공유 지분으로서 보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온다 보니까 다들 통칭 청산이다 라고도 표현하는 게 이 밑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6호에 있는 부분인데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새롭게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 빌라들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안 나온다 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도정법이 어렵고 복잡한 이유는 언제냐 이 기준 시점에 따라서 다 조항들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신축 빌라 입주권 기준 처음으로 나오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10년 7월 15일 이때 기본계획 수립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큰 틀이 바뀌게 됩니다.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일이 있다 라고 하면 일명 서울시 구조례를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2010년 7월 15일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일이 있다라고 하면 신조례로 적용되게 됩니다. 구조례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30일 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있다든가 혹은 그 이후에 건축 허가가 났긴 했지만 최소 주거 전용 면적 이상이면 입주권이 나오고요. 신조례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준공이 나야 되고요. 여기 엔드 조건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야지만 입주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게 되면 권리산정 기준이 최근에 공공재개발 발표 보도문 중 하나인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보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를 첫 번째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럼 권리산정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도정법 77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따로 지정 고시한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날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구조례 같은 경우는 24조 6항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라고 나와 있지만 부칙을 보게 되면 이 기준 날짜는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 기준을 충족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 주거 전용 면적 이상인 신축 빌라는 또 나온다는 것이죠.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일명 막
얇게 막 원룸짜리를 막 지어가지고 쪼개기를 하지 말란 거지. 크게 지은 애들, 예를 들어서 뭐 59제곱미터 넘게 크게 지은 빌라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의적인 쪼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권 하나 줄게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신조례로 가면 완전 깔끔해집니다. 조항이 보게 되면 36조 2항 6호를 보게 됐을 때 딱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새롭게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증가하면 아예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건축 허가 신청?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준공이 권리 산정 기준이 전에 났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분양은 권리 산정 기준이 이후에 분양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권리 산정 기준이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준공이 났다. 구조례라고 하면 입주권이 개별적으로 다 나왔었을 텐데 신조례로 가게 되면 이 8세대를 합해서 하나의 입주권밖에 안 나온다. 즉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게 이번 신축 빌라에 대한 입주권에 대한 신조례와 구조례에 대한 차이입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인 설명들을 쭉 해보았는데 변호사님 맞나요? 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부분 내용이 맞고요. 구조례 같은 경우에는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반면에 신조례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이 나눠졌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가 명확하게 있겠죠. 이런 기술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도정법 조항들 보면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변호사님을 모셨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런 차이들은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건가, 재개발 투자하는 분들 괴롭히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도정법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조금 추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데요. 헷갈리게 신조례와 구조례 기준 날짜들도 다 다르고, 사실 이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사례 중 하나지만 사실 이거 말고 또 달라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도대체 이런 차이 왜 두는 걸까요?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이 서울시 조례와 법률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도시정비법상 원래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최초 도시정비법이 태어날 때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따로 명시가 돼서 뭐 쪼개기를 금지한다거나 이런 규정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투기 과열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특정한 날짜를 지정을 해서 그 이전에 쪼개기를 하거나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실 2008년 7월 30일 전에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만 이 신축 다세대 쪼개기를 허용한다, 이런 취지의 규정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만 이런 규정들이 있다 보니 사실은 법률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도시정비법은 내가 법이니까 직접 규율하겠다. 그런데 그 규율은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서울시 조례가 생기거나 개정된 날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그러니까 어떤 동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그 날짜를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다. 내가 직접 규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법률이 직접 규정을 하면서 그 법률이 바뀐 부분을 서울시 조례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이, 그럼 기존에 있었던 지역들은 계속 권리산정 기준일, 법률에 바뀐 권리산정 기준일대로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신 2010년 7월 15일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2010년 7월 15일 그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한 부분만 새로운 권리산정 기준일 그 조례를 적용하겠다는 거고, 그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구조례대로 할 거야, 나 조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대로 할 거야 라는 게 서울시 조례의 입장입니다. 명쾌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전 같은 경우는, 즉 우리가 2008년 7월 30일이라든지 2003년 12월 30일이라든지 우리가 쪼개기를 금지하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법에는 없는데 서울시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냥 규정에 불과했었던 건데, 이게 법에서도, 즉 도정법에서 생기니까 서울시에서 이에 따라 가지고 특정 숫자들이 이제 사라진 거군요. 신조례에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은 신조례와 구조례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까지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게 되면 구조례는 그래도 좀 상식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나요. 정식으로 관청에서 인허가를 해줘가지고 건축허가를 다 받아서 지었는데 청산을 해주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구조례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한 애들까지는 보호해주지 않았었냐. 신조례는 왜 건축허가까지 다 났는데 권리산정 기준이 딱 생기자마자 싹 다 청산이라는 거는 좀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이게 좀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정당한 건지 아닌지 여부는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영역인데요.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면요. 구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08년 7월 30일 전에 신축 다세대 쪼개기라는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 6월이든지 아니면 2007년이든지 다 이제 신축 다세대를 만들어서 쪼개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법에 규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건축 허가 받아서 내가 분양권을 나누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2008년 7월 30일 날 딱 조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고 건축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침해가 심하잖아요. 왜냐하면 전혀 규제가 없었던 부분에 갑자기 규제가 생기는 법률이 조례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2008년 7월 30일 전에 받은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거였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도시정비법이라든가 아니면 신조례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 이래 어쨌든 그 전까지 소유권을 다 이전해야 된다는 규정 자체는 존재합니다. 규제 자체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제가 걸리는 시점만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규제가 걸리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냐?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정비구역 고시일 또는 정비구역 고시일 전에 시도지사가 투기가열 방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그 날짜로 언젠가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공지의 사실이에요. 이미 규정이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규정이 있고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법도 모르면 문제가 있죠. 사실 이 조례와 법을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법과 조례 자체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구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애초에 구조례에서 부칙까지 적용해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한 애들도 구제를 해준 이유는 이런 조항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예측 가능성이 없었던 애들인 거고, 근데 신조례 같은 경우는 이미 권리산정 기준일이 생기면 너네는 청산이야 라는 규정이 이미 있었다 보니까 조심했었어야 됐다. 그렇죠. 좀 재개발 지역이 지정될 것 같은 데들, 얘도 지금 이번에 공공재개발 이슈 나왔었던 것처럼 이제 공공재개발 이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얘네가 낙후됐었고 노후하다 보니까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데들은 애초에 너네 신축 막 짓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미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대표적인 사례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차이들 이야기했었을 때 대표적인 규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도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 등장하자마자 모든 투기과열 지구에서 전매 금지가 즉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후라고는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 지역들 다 전매 가능한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차이들은 왜 나타나느냐? 경과 규정이 있었던 거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2008년 1월 24일 이후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한 애들은 전매 금지에 적용된 대상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재개발을 이렇게 이뻐해줘?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얘도 재건축은 이미 전매 금지가 기존에 있었던 거고 그렇죠. 적용만 안 했었던 건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매 금지에 대한 자체가 원래 없었다 보니까 경과 규정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경과 규정이라는 것은 원래 없던 규제가 새로 생겨나면 기존에 규제가 없을 것을 믿고 행동했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2008년 7월 30일 그 구조례 신조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례에서 나 이거 이제 다 쪼개기 가능한 걸로 보고 규제도 하나도 없어 이러다가 갑자기 2008년 7월 30일 조례가 생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 건축 허가를 그 전에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규제 자체는 존재하는데 그 규제의 시점만 모르고 있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보호 가치가 좀 미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일부는 그렇구나, 신조례와 구조례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물건들 사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헉 하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나는 빼도 박도 못하고 청산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제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현재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하나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한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결국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원래 이런 권리에 대한 제약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매매하는 사람이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될 곳이라든가 이런 구역에 대해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미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려줘야 될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취소할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모르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한 착오로서 민법상 착오 취소를 원인으로 서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앞에서도 우리 신조례 같은 경우 왜 구제를 안 해줬냐라는 게 이미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구제를 안 해준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공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 건축주가 몰랐다라는 게 사실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매수한 개인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건축 항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알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다 보니까 알면서도 했었다라고 하면 사기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건축주가 몰랐다라고 하면 사기는 아니지만 이게 서로 쌍방 착오에 따른 취소로 갈 수가 있다. 지금 가장 큰 피해자들은 이 신축 빌라를 매수하신 분들이 청산당하면 내 재산이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라라고 하면 사실 그건 혹시 해서 물어보는데 몇 년이나 걸리나요? 대법원까지 가려면? 대법원까지 가려면 빠르게 진행했을 때 2년이고요. 길어지면 4년, 5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걸 개인이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 건축주한테 나 이거 내 돈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축 빌라에 대한 입주권에 대한 여부들을 쭉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정될 애들이 2020년 9월 21일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었지만 이 숫자만 외우시면 안 돼요. 당장 이번에 1차 지정된 애들도 보게 되면 기존에 재개발이었던 애들이 지정이 됐었거든요. 얘네들은 권리산정 기준이 이미 앞서서 있었어요. 2020년 9월 21일보다도 훨씬 더 앞에 있었다 보니까 청산에 대한 기준들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이고요. 앞으로 지정될 애들 중에서도 재개발 지역이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권리산정 기준이 이미 앞전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신축 빌라 청산 기준들이 훨씬 더 앞서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들도 이야기해드립니다. 변호사님한테 좀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개인들이 어떻게 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 건가요? 네, 권리산정 기준일은 먼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분명히 시도지사가 따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할관청에 그 담당 과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구역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별도로 고시된 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빌라가 건축된 지 몇 년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 꼭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고서 거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쭉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사건 사고들을 오히려 더 많이 접할 거 아니에요. 이 정비 사업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물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그 매매 계약서에 입주권 거래를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한다는 점을 명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주권 거래라는 게 소명이 안 되면 너 입주권 때문에 산 거 아니잖아 이렇게 역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매매 계약서에 반드시 입주권 거래를 위해서 이 물건을 매매한다라는 점을 명기를 해두시고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기존에 다물권자였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소장님이랑 다물권에 관해서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다물권자한테 취득한 경우에도 그 입주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결례를 하나 보긴 했지만 아직까지 확립된 판결례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다물권자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전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합에다가 먼저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 이 사람이 다물권자인지 아닌지 그 조합의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따로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꿀팁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신축 빌라만 하더라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보다 보면 재개발에 재밌는 내용들은 사실 더 많거든요. 우리 토지도 그렇고 무허 건축물도 그렇고 일명 우리 전환다세대도 그렇고 기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사실상 주거 우리가 상가인데 실제로 살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실제로 입주권 받기 위한 요건들이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 오늘 사례의 경우만 하더라도 신조례냐 구조례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재개발에 만약에 투자해야겠다라고 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법무법인 센트로와 같이 재개발 전문 법무법인이 찾아온다든가 재개발 전문가와 상의하고서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변호사님과 긴 시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벌써 두 번째 출연이신데 소감이 있으신지요? 저희는 서울시 조례라든가 아니면 도시정비법을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법률 해석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김재경 소장님과 같이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출연이 너무 저에게는 의미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뭘요? 앞으로도 이렇게 쟁점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종종 모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법무법인 센트로의 권재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